악마와 손을 잡은 이유는 그만큼 지금 푸틴 정권이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죠.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언제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서방이 무기를 더 줘요. 북한의 파병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거의 바닥까지 갔다. 그럼 이제 북한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부터 사실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굉장히 일부 국가에서만 됐었고 이게 맞냐? 그리고 숫자 차이도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사국들과 이외 제3국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인정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모험입니다, 사실은 북로가. 그래서 저는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악마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왜요? 합리적이라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러우 전쟁 초기, 중기, 지난해 이제 9월 러시아 바스토치니에서 북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무기를 지원했어요. 그럼 무기가 가면 관리하는 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요원들은 따라갔습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같은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크라이나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그쪽에 지난해 알아본 결과 러우 전선에서 퇴역한 러시아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미 인민군 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투 요원은 아니었고 그 무기를 관리하는 요원이었답니다. 그래도 군인이면 그렇죠. 일종의 파병 아닙니까? 그렇죠. 간 거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건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공병국이라는 인민군의 건설대가 있어요. 공병국. 네. 공병대죠. 여기서 러시아에 나가서 건물을 지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예. 소치 올림픽 때는 무려 5만 명이 가서 건설을 했어요. 공병국이. 근데 이 사람들의 일부가 전쟁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파트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로 문이 닫혔잖아요. 전쟁은 그때 터졌고 2022년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요 공병국 요원들이, 인민군들이 이제 러우 전선 후방에, 전선은 아니고 후방에 가서 공병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도 일부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가 있긴 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것과 대규모, 지금 확인된 건 3,000 플러스 알파, 국정원 발표라면 연말까지 12,000. 네. 이건 대규모 파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전투 요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상황 변화거든요. 일단 러우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국가 단위로 파병하는 첫 국가거든요. 물론 용병들은 많이 있었죠, 다른 나라. 네. 그 다음에 이 인민군이 파병이 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전투병으로 갔다 그러면 전사자가 발생하고 그럼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월남전 때 우리가 64년부터 파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의무부대하고 비둘기부대, 공병대가 갔어요. 그 다음 백호, 맹호, 청룡 전투부대가 갔거든요. 73년까지 연인원이 32만 명이 갔어요. 동시 4만 8천, 5만 명 가까이 주둔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전사자도 5천 명이 발생했어요. 부상자는 11,000명.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전투부대라면 여기서 안 끝나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일정 규모의 일회성 파병이 아니라 그 정도면 거의 북한이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부대가 맞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거든요. 전투부대일지 아닐지. 왜냐하면 이제 이틀 전 26일 날 북한 쪽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제 뭐 접촉하는 선들이 있으니까 탈북하신 분들 확인해 보니까 북한에는 지금 일각에 나오고 있는 특수작전군이 폭풍 군단이 아니고 말씀드린 제7총국, 이게 인민군 공병국이거든요. 사회안전성. 사회안전성에 공병국이 나갔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대요. 근데 이게 진위 여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전투병을 파병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만일에 실제 전투병이라면 제가 아까 월남전에 5,000명 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게릴라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 전면전입니다. 예. 나오는 얘기로는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전사자가 사상자가 100만. 또 이런 설도 있어요. 러시아만 70만 명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사자하고 보통 부상 비율이 2대 1이거든요. 70만 명이 사실이라면 2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12,000명 가봤자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금방 소모되거든요. 그럼 또 가야 되죠. 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선에 정말 파병이 됐다고 그러면 아직은 몰라요. 정말 전선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예. 근데 모든 정황은 전선으로 투입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아직은 모릅니다. 그거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선택일 거다. 끝없는 소모전에 수렁에 빠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예. 건데 첫 번째는 이건 이전부터 많이 다뤄왔었던 왜 굳이 북한이 개입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예. 뭐 일각에서는 제일 보편적인 게 이제 경제적 대가나 아니면 군사적 대가, 그러니까 뭐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력 이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북한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 하나하고 예. 만약에 이렇게 개입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퀘스천도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예. 중국은 아주 불쾌하고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브릭스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랬잖아요. 보도된 거죠. 네.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음. 확전시키지 말라는 네. 거죠.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 이건 직접적으로 푸틴 대통령한테 경고한 거거든요. 왜 일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북한을 배타적인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놓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왜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당연히 중국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차항출해라는 겁니다. 항구를 빌어서 바다로 나간다.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와요. 이 북중 국경이 어디서 끝나냐? 두만강 끝에서 바로 끊기고 나지나산 러시아 국경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철천지 한이죠. 지금 동해로 못 나오니까. 그런데 중국은 유사시에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거나 뭐 우리는 동의 못하지만 북한을 점령하면 동해안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월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러시아도 유사시에 북한의 군사력을 지원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동해로 나오는 거 맞겠죠. 왜?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러시아 극동이 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경쟁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만 북중 우호협력의 상호 원조 조약에 의해서 자기들만 군사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도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인 거고 내 말만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 말 들으니까요. 그렇죠. 네. 나만 사귀어야 되는데 연인이 딴 사람 사귀는 거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푸틴은 국제 범죄자로 지금 ICC에 제소가 됐어요. 네. 전쟁 범죄자로. 북한도 국제적으로 고립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둘 다 범죄자입니다. 근데 중국은 불량행위는 하는 동네 좀 불량배 형 같은 느낌이지만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전과는 네. 없거든요. 근데 세계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북중러 그러거든요. 네. 한데 묵잖아요. 그럼 이 불량행위 자기가 지금 연계가 되잖아요. 시진핑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랑 좀 잘 지내보고 미국한테도 좀 야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자 그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둘이 사고 치니까 여기 연루가 되잖아요. 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기분이 아주 안 좋고 불안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둘이 완전히 지금 소위 말하면 정분이 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불편하죠. 아. 그럼 이제 북한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럼 일부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달러, 예. 외화다. 그게 주목적이다. 그거는 북한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주는 무기만으로도 돈 들어오거든요.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북한은 일단 여기에 파병을 하면 현대전 경험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드론 전쟁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현대전 양상이 새롭게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북한은. 근데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못 갖는 현대 전쟁의 경험을 인민군이 가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물론 당연히 대가는 또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월남전에 파병했잖아요. 예. 그럼 북한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군대를 보냈으니까 안보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한테 야 니들이 우리 좀 메워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당시 최첨단 전투기였던 F4 팬텀이라고 있어요. 팬텀 전투기라고. 지금 퇴역했어요. 얼마 전에. 이 당시 이거는 최강의 전투기였어요. 일본도 없었고 중국은 물론 소련도 그 정도 비행기가 없었어요. 이 F4 팬텀을 일개 대대를 우리한테 무상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 동북아 최강의 공군 전력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북한 공군력 없거든요. 북한이라고 그런 러시아 가지고 있는 첨단 공군 전투기들을 탐내지 않을까요? 준다고 약속했을 수가 있겠죠.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바스토친에 갔을 때 그 비행기 막 타고 그랬어요. 가서 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랬어요.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 그다음 우리가 ICBM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준다고 그러는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북한이 줘도 못 먹어요. 그 기술로 제도 못 합니다. 몇 년 내로. 더 무서운 게 뭐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 시켜주는 겁니다. 네. 탱크, 장갑차, 야포, 성능 개량. 이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탄도미사일, 정밀도 향상 이런 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에 앞서는 게 재래식 전력이거든요. 이제 북한이 이걸 이제 격차를 줄이는 거죠. 전쟁 경험이 있어, 정밀 무기 받아, 재래식 무기 현대화 시켜, 그 다음에 돈도 받아. 또 하나 러시아에 참전했으니 이제 러시아 혈명이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빚이 있잖아요.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얻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런 첨단 무기들을 공급을 받고 기술을 받고 하려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12,000명 파병 가지고는 진짜 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필연적으로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아니 전투병이 맞다면 네. 거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계속 소모되면 보충병이 가야 돼요. 네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에 32만 명이나 연인원이 참가했죠. 만약에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추가적인 더 대규모 파병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듣다 보니 반대 입장에서 러시아 푸틴 정권에서는 어쨌거나 기술도 밖으로 나가는 거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북한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지금 왜 그런 선택을 하고 북한과 이렇게 친밀하게 계속 지내고 있는가? 그 안에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전장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세해요. 예. 근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중국도 무기는 안 줘요. 네네. 이란도 지금 자이코가 석자잖아요. 유일하게 군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면 탄약은 지금까지 거의 포탄 152mm로 환산했을 때 122mm 방사포하고 거의 한 900만 발에서 1000만 발이 갔다고 봐요. 러시아가 하루에 만에서 한 3만 발 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도 공급한 소중한 공급처지만 북한이 네. 병력 자원이거든요. 병력 자원은 지금 계속 소진되거든요. 소진되는데 1차 강제 징집을 했어요. 반발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내에 많은 징집 자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네. 주변국으로. 뭐 카자흐스탄, 조지아, 뭐 발트 3국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살아야 지금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국가들 물가를 뭐 2배로 호텔비를 2배로 올려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강제 징집하면 반발이 있고 할 자원도 없어요. 병력 자원이.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서방이 무기를 더 줘요. 또 우크라이나가 너무 들어가면 또 푸틴이 핵무기 쓸지 모르니까 좀 무기를 덜 줘요. 네. 이렇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푸틴은 아니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고립무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거의 바닥까지 갔다. 아. 그 모든
이 비난, 수모, 확전. 그럼 인민군이 들어가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도 막 얘기하잖아요. 인민군 왔다, 인민군 왔다. 우리 보고 달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면 나토와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의 양과 폭과 질을 늘려야겠죠. 그걸 감수하면서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악마와 손을 잡은 이유는 그만큼 지금 푸틴 정권이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죠.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언제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예.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 전체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만 당연하죠. 부담스러운 건 없는 네.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북한과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그럼요. 절벽 낭떠러지 끝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의 파병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규모도 꽤 크고 뭐 예상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제 추가 파병도 가능한 상황인 건데 전투 병력이라면요. 예, 전투 병력이라면 예, 그 전제하에 이 정도 되면 미국이나 나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냥 사실 확인 정도까지만 저희들은 뉴스로 받아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셈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신중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왜냐 이번에 간 11군단 폭풍군단이 특수부대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네이비 실 공수특전단 그런 부대가 아니에요. 군단 여특에 4만에서 8만 되는 부대가 특수작전군이 되겠습니까? 특수부대가 되겠습니까? 뭐 대북으로나 네이비실이나 뭐 델타포스 이런 사람들은 뭐 특히 이제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요. 예. 뭐 확인은 안 됐지만 한 달에 이런 특수부대가 개인이 쏘는 사격이 몇만 발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오사마 빈 라덴도 제거하는 그런 부대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4만 명을 어떻게 그렇게 키웁니까?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 자, 폭풍군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방군단이 아닙니다. 전방은 4, 2, 5, 1 4개 군단이 있고 11군단은 이제 평양 뒤쪽 후방에 있거든요. 이 부대는 경보병 여단, 저격병 여단, 그 다음에 항공 육전대. 육전대는 공수부대라는 뜻이에요. 네. 낙하병. 그 다음에 저격병은 스나이퍼가 아니고 시설물을 파괴하는 부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보병은 뭐냐? 무장을 가볍게 해서 신속하게 산악행군을 통해서 요 세 부대 모두 후방으로 침투해서 후방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선에 있는 4, 2, 5, 1 4개 군단이 치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 경보병 여단 폭풍군단이 후방으로 와서 후방을 교란한다. 그래서 협공을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대는 중화기가 없어요.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대가 갔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크라이나 지형도 몰라? 한반도는 산악인데 우크라이나 로우전은 평원이거든요. 지형도 달라? 그 다음에 언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언어도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교란할 수 있어요? 눈에 바로 띄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중장비, 중화기를 가지고 전선에서 근데 이 경보병 여단, 저격병 그 여단은 중화기가 없거든요.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네. 이들이 붙는다? 그 다음에 간지 10월 8일 날 선발대가 갔다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말 들으면 이제 10월 말이면 전선에서 도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재 적응훈련 2, 3주 해갖고 전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 개가 지금 의문인 거죠. 과연 전투에 참가할까? 그리고 월남전과 다르게 여기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12,000명 갔다 하더라도 수천 명 전사전하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 한 달이면 수천 명 전사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도 신중한 거죠. 과연 전투에 참가할까? 그리고 전투에 참가하게 되면 나토와 미국은 이제 딜레마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병력을 지원하든지 나토가 참전하든지 아니면 나토가 참전 못하면은 PMC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용병을 모아서라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의 장거리 그 사용 금지란 족쇄를 풀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영국제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500km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원하는 에이테크스는 300km고 근데 이걸 지원하면서 딱 족쇄를 걸었어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써라. 러시아 본토는 쓰지 마라. 그럼
러시아 본토에 있는 후방 기지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푸틴이 핵단추 누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12,000명을 받았으니 이제 서방도 이제 위험한 선을 넘을 수밖에 없죠. 장거리 이 공격 능력을 허용해 주든지 네. 추가 무기를 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심하는 거죠.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최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이 질문은 원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간 것 같아서 핵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쌓인 가능성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절대 얘기인가요? 안 쓸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핵은 벌침이잖아요. 예. 벌이 쏘면 침 쏘면 벌도 죽잖아요. 네. 핵 쓰는 순간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제 지구상에서. 네. 근데 가능성은 뭐냐?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영토를 점령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휴전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걸 위해서 뭐 70만 명이니 뭐니 이런 러시아의 국력이 절단나는 것까지 감수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 영토를 모두 다 회복한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다. 그럼 그때는 핵을 쓰죠. 왜? 그럼 푸틴이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점령한 데를 모두 뺏기고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럼 푸틴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죠. 그러려고 몇십만 명 죽였어?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이제 밀리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핵을 안 쓰느냐?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밀고 들어가면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할 거예요. 네, 네, 그러겠죠. 더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핵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갑자기 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 꺼낼 생각도 없었는데, 예.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지금 러우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잠깐 네. 돌아오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예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양쪽 다 지쳤어요. 네. 지금 푸틴은 휴전하고 싶어 해요. 네. 제발 좀 휴전하자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영토를 거의 남한 정도에 대한 정도 영토를 뺏겼거든요. 네. 크림반 다 포함하면 이 상태에서 휴전하면 뭐가 돼요? 땅을 뺏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정치적 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최대한 영토를 탈환하고 예. 지금 휴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전쟁하고 싶어 하는 젤렌스키예요. 네. 푸틴은 이 상태면 휴전하고 싶어 하고 미국도 휴전하고 싶어 하고 서방도 휴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토도.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회복하려고 무기를 더 달라 하는데 근데 벌써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야, 그 영토 포기하자 이제. 어차피 그쪽에 친러 사람들 많이 살았고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소유였던 적이 더 길어요, 시간이.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1954년 이전에는 러시아 영토였어요. 행정적으로만 그냥 기념으로 우크라이나에 그냥 해준 게 54년이거든요. 예. 후르초프가. 그러니까 지쳤으니까 야, 이제 휴전하자. 영토 뺏겨도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평원이거든요. 흑토지대. 네. 여긴 가을에 우기로 가면 질퍽질퍽 걸려서 사람도 걷기 힘들고 탱크도 못 다녀요. 네. 그걸 라스푸티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왔어요, 이제. 겨울에는요. 동장군. 그러니까 러시아의 제일 무서운 장군이 동장군이라고 그래요. 나폴레옹도 그거로 졌고 히틀러도 그거로 졌거든요. 대규모 전투가 불가능해요. 거기다 11월이면 미국 대선이 끝나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된다고 그러면 자기 전쟁 끝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예. 미국도 신행정부가 되면 해리스가 돼도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갈 거예요.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때 6.25 때 김일성이 치고 내려왔잖아요. 6.25 때 9.28 9월 28일 수복 인천 치고 올라갔죠. 쭉 올라가다가 중공군 들어오니까 1.45퇴 그 다음에 다시 서울 탈환 그리고 바로 이 휴전협상이 시작돼요. 네. 나머지 3년 전쟁 중에 2년은 그냥 지금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땅 한 편 갖고 서로 그냥 치열하게 죽어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휴전협상 이 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군 파병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기점이 미국 대선과도 연관돼 있다고 연관성이 보시는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뭐 당장 무기 공급 중단한다고 그럴 거고 줄인다고 그럴 거고. 예. 근데 푸틴 보고는 너도 가만히 있어 그럴 거거든요. 그럼 이제 푸틴 대통령 좋죠. 이제 휴전하니까.
그다음 해리스 쪽이 돼도 해리스 부통령 쪽이 돼도 미국도 무한정 돈을 남의 나라 전쟁에 무한정 돈을 써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억울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중단돼도 미국하고 나토는 그냥 한숨 돌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북한의 파병에도 불구하고 휴전이라는 큰 그림으로 가고 있다. 확전은 안 된다. 확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약간 괴리감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 뉴스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지쳤고 러시아도 지금 벼랑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당선 첫날에 이제 전쟁 끝내겠다라고까지 하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인데 예. 앞에서 저희가 말을 한 것처럼 북한은 파병을 시작했고 우리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북한 정부의 그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 사회 여론은 둘로 갈려요. 우리 전쟁 아니다. 개입하지 말자. 극단적인. 예. 우리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 싸우겠다. 벌써 이런 여론도 좀 나오잖아요. 뭐 탈북하신 분들 뭐 탄원하고 그런다고. 이건 우리 전쟁이다라는 한쪽과 우리 전쟁 아니라는 쪽이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위험합니다. 우리 전쟁 아니다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월남전 때 우리가 파병 대가로 팬텀기 1개 대대를 받아서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구축한 적이 있다고. 네. 북한이 무기 받을 거예요. 첨단 무기 나중에. 단순히 달러 몇 푼 벌자고 갔다? 김정은 너무 우습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민군들이 현대전을 경험하고 오면 그 총끝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우리한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ICBM 핵추진 잠수함 이런 기술도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이게? 당장 인민군은 헌법상 인민군도 대한민국 주민입니다. 헌법 3조 4조에 의해서 3조에 의해서 영토 조항에 의해서. 그 인민군이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면 만약에 그 인민군이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우리가 가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무관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전쟁 아니니까 관심 끊어야 된다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쪽 반대쪽. 우리 전쟁이다. 우리 살상무기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러우 전쟁과 한 번 더 전쟁이 연계가 되잖아요. 네. 우리도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여를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전쟁이라고 적극적으로 바로 러우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그 살상무기가 인민군을 죽이게 되잖아요. 대리전으로 가는 거예요. 대리전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네. 한 번 남북가 전체적으로 유럽 전장이 연장되는 거니까 이 두 극단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정답은 우리 전쟁이다. 우리 전쟁 아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우리와 관계에 있는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요 선상에서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러시아와 북한이 금지된 장난,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파병했기 때문에. 이거 1차 라인을 넘은 겁니다. 두 번째 레드라인은 뭐냐? 전투에 참가하는 거예요. 전투에 참가하면 이게 두 번째 레드라인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예. 파병했더라도. 전투에만 참가하지 않고 공병이나 이런 후방 지원 작업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 나토도 반응을 자제할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레드라인. 예. 세 번째 레드라인은 참전해서 인민군 대규모 희생이 나도 문제고 그다음에 인민군이 싸움을 너무 잘해서 전황에 영향을 미쳐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세 번째 레드라인이거든요. 지금 1차 레드라인을 넘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각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살상무기 지원한다가 아니고 살상무기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도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북한 탄약은 분량도 많고 싸구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가 다르거든요. 우리의 정밀포탄,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천군 같은 대공 방어체계, K9 같은 세계적인 자주포, 네. 그다음에 K1, K2 같은 탱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우크라이나가 갈구하는 155mm 포탄. 그다음 우리 105mm 포탄 같은 경우는 3,400만 발 있거든요. 이런 걸 대규모로 지원해주면 러시아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파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는 얘기가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게 아니야. 제3국을 향한 게 아니야. 그다음에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 가기 전에 그때 제 기억으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서면으로. 그때 답변을 상트페테르부에서 왔는데 러우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상황은 주도 면밀하게 냉철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북러가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전쟁도 아니지만 우리 전쟁이 아예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예. 관계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우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강제로 러시아에.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관여를 단계별로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히 우리 전쟁이야? 내 전쟁이야? 내 전쟁 아니야? 이 두 국단 모두 위험합니다. 참 이게 워낙 좀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군사 외교적으로 좀 스탠스를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긴 한데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일 수밖에 그럼요. 없는데 네. 이게 관련해서 이제 오는 31일에 한미 외교 국방 그리고 외교장관 회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좀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반도는 한미 동맹 체제잖아요. 한미가 연합으로 안보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인민군 파병으로 인해서 한반도도 그 영향적인 직간접적인 영향이 왔으니까 이제 한미의 대응이 필요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자, 일단 북한이 일단은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벌써 지금 무인기 평양 관계 백령도에서 출발했고 한 번만 더 원점을 타격하겠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대남 적개심 이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반도 안보도 연동돼서 지금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만일에 인민군 참전이 확실해지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살상 무기를 포함하든 안 하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역시 인민군이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해요. 작전을 어떻게 하고 활동을 하고 우리도 그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미가 협력할 일이 너무도 많죠.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우리가 연락관을 파견하고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상황 파악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만일에 인민군 포로가 잡히고 만일 그분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탈영을 해서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너네들 오지 마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교환도 필요한 거고 뭐 파병이야 이런 거야 뭐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민 여론도 있고 뭐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경우도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이미 연루가 됐기 때문에 정보 파악하고 정보 공유하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미 대응 체계는 일단은 구축을 하고 난 상태에서 또 북한군이 개입이 됐다 보니까 우리들도 먼 나라 보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주제가 이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북중러의 어떤 이 삼국의 관계 그리고 향방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못 끝날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 체제처럼 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러면 러우 전쟁의 긴장은 오래 가겠죠. 그러면
러시아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하고는 북한은 계속 불편한 관계를 가게 될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러나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고 북한의 제재를 가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미운 동생으로 보시면 돼요. 친동생으로.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면 휴전을 하게 되면 유럽은 못 나갈 겁니다. 유럽의 신뢰를 잃었으니까. 지금 노르드 스트림 그 가스관도 다 이미 네. 지금 사용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인도하고 중국을 가잖아요, 지금. 그럼 푸틴 대통령은 북한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후 복구, 푸틴 대통령이 꿈꾸는 위대한 러시아를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서방하고 유럽하고 이제 안 되잖아요. 영토를 점령했으니까 아마 제재는 영원히 갈 거예요. 서방이 주는 제재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네. 그럼 협력할 데가 없잖아요. 북한이 러시아 경제의 미래인가요?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대륙철도의 물류망, 그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걸 이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러면 그때는 북한보다는 한국이 훨씬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2021년 북로 교역액은 믿기지 않겠지만 4만 불이었습니다. 개인 연봉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는 260억, 70억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는 러우 전쟁 전에는 좋았어요. 서로 호혜적인 관계였어요. 우리 나로 우주 발사체에 일단 로켓을 제공해 준 것도 러시아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얻은 기술 많아요. 그러니까 한러 간에는 협력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각자 주생이에요. 예. 러우 전쟁은 선악의 전쟁도 아니고 복잡한 전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꽤 오래 가겠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북한만 가지고 북한만 동맹으로 갖고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러우 전쟁을 관리하고 그 인민군 파병을 관리하고 그렇지만 러시아의 관계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 파국을 같이 닿지 않도록 그게 한동안에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지금 파병에 대한 현 단계의 상황이고 그러나 어떻게 진전될지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파병 외에는 확인된 게 없다. 그러게요. 네. 거기에 맞는 다양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신중하지만 인민군 파병이라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 있지만 냉철한 분석과 실리적인 판단, 국익을 관찰하는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북방 공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 노태 정부의 이 북방 정책이었거든요. 한중 한소 수교가 특히 한중 수교가 우리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보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돼요. 안보에는 지금 뭐 여론이 분열되는데 여권, 야권 또 진보 보수 진영 모두 한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네, 안보 관점에서의 마지막 제언까지 들어봤고 또 북중러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앞으로의 추가 소식이 있을 때 또 저희가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현상들 해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조원범 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원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